2024년 한국에서 하루 평균 약 1000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간 35만 8천 명, 역대 최고예요. 그런데 전국 장례식장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손님이 역대급으로 느는데 가게가 망한다니 말이 안 되죠. 2025년 7월 16년을 버틴 제주대병원 장례식장마저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항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부조도 빚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장례식장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가 다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장례, 부모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체크리스트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분은 35만 8천 명, 하루에 약 982명입니다.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숫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손님이 이렇게 많아졌으니 장례식장은 호황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전국의 장례식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어요. 손님은 역대 최고로 느는데 정작 가게는 망하고 있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죠. 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풀어드리기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부터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누르신 분들 중 상당수가 마음속에 비슷한 생각 하나를 품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 장례는 좀 간소하게 하고 싶다. 부조도 안 받고 싶고 자식들한테 큰 짐 지우고 싶지 않다. 그런데 막상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려고 하면 어딘가 걸리죠. 이거 혹시 불효 아닌가? 부모님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남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그냥 속으로만 삼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전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결혼식도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호텔 빌리고 수백 명 하객 부르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작게 치르는 스몰 웨딩을 두고 누구도 흉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알뜰하고 현명하다고 하죠.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잔치도 작게 치르는 게 흉이 아닌 시대인데 장례라고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작게 보내드리는 게 결코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미 오래전에 이 선택을 끝냈어요. 이걸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장률입니다. 불과 한 세대 전인 2001년만 해도 돌아가신 분을 화장하는 비율은 10명 중 4명이 채 안 됐습니다. 정확히는 38.5%였어요. 그 시절엔 매장, 그러니까 묘를 쓰는 게 당연했고 화장은 오히려 어색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화장률은 약 94%입니다. 거의 모든 군이 화장을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 세대,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시간만큼 흐르는 동안 우리 장례 문화가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묘를 쓰는 게 당연하던 사회에서 화장이 당연한 사회로요. 이건 누가 위에서 시켜서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이 각자의 형편과 생각에 따라 하나씩 선택한 결과가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미 거대한 변화를 한번 겪어냈고 그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빈소 자체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빈소를 차리지 않고 가족과 정말 가까운 분들끼리만 조용히 떠나보내는 무빈소 장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문을 따로 받지 않고 입관을 마친 뒤 곧장 화장으로 모시는 방식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무빈소 장례는 전체의 1%도 안 되는 정말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계에서 어림잡아 10명 중 1명에서 많게는 5명 중 1명꼴, 그러니까 15%에서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화장이 그랬듯 이제는 빈소를 줄이는 변화가 우리 곁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를 줄이고 싶다는 여러분의 마음은 별나거나 야박한 게 아니라 시대가 함께 가고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입니다. 안 받고 안 주는 게 마음 편하다는 말, 부조도 이제 비처럼 느껴진다는 말, 내 마지막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이 모든 마음은 부끄러워하며 숨길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만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동안만큼은 저는 끝까지 여러분 편에 서서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것, 작게 보내드리는 것,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당연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변화가 어떻게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장례식장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걸까요? 손님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역대 최고로 늘었는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일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죠. 하루에 약 982명, 역대 최고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잔례를 치르는 가족도 그대로 있습니다. 빈소도 어쨌든 빌리긴 빌려요. 그런데 왜 장례식장은 돈을 못 벌까요? 손님은 분명히 왔는데 말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까? 빈소를 빌려주는 값, 그러니까 대관료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받습니다. 보통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루로 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쯤 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장례식장 입장에서 보면 이건 사실 큰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돈이 들어오던 곳은 따로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장례식장의 본질은 슬픔이 아니라 밥값이었습니다. 조금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뜯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3일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빈소에 사람이 오면 그분들이 그냥 절만 하고 가지 않잖아요. 육개장 한 그릇, 편육 한 접시, 떡과 과일, 그리고 술 한 병, 이걸 다 장례식장 안에서 먹고 갑니다. 밖에서 사들고 오는 거 아니죠. 식당이 그 안에 있고 음식도 거기서 팝니다. 조문객 한 사람이 와서 쓰는 식대가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손님이 150명쯤 왔다고 치면 식음료 매출만 적게는 45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됩니다. 빈소 빌린 값보다 밥값이 더 큰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밥값에 붙는 마진이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원이었다는 점입니다. 빈소 대관료는 정해진 값이라 크게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음료는 다릅니다. 손님이 많이 올수록,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매출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사흘 내내 끼니 때마다 손님이 들고 밤새 술상이 차려지죠. 그러니 장례식장 입장에서 진짜 알짜는 빈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빈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였던 겁니다. 이게 어떤 구조냐면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큰 회사 구내식당이나 분대식당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식당을 직접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업체는 어떻게 먹고 살까요? 밥을 한 끼, 두 끼 파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수백 명이 꼬박꼬박 와서 먹는 그 물량으로 먹고 삽니다. 한 끼당 남는 돈은 작아도 사람이 끊이지 않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죠. 장례식장도 똑같았습니다. 슬픔의 공간이라고 부르지만 돈의 흐름만 놓고 보면 사흘 동안 수백 명이 와서 밥을 먹고 가는 대형 식당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걸 그저 조문이라고 불렀을 뿐이고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변화, 기억하시죠? 무빈소가 늘고 가족장이 늘었다는 그 변화 말입니다. 안 받고 안 주는 게 속 편하다. 부조도 이제 빚이다. 자식한테 짐되기 싫다.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빈소에 사람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을 안 하니까 슬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습니다. 밥을 안 먹으니까 식대 매출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 더 또렷합니다. 조문객 150명이 와서 밥을 먹던 빈소가 가족장으로 바뀌면 손님이 30명 안팎으로 줄어요. 그러다 무빈소를 택하면 아예 0명이 됩니다. 조문을 안 받으니까요. 45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들어오던 식음료 매출이 한순간에 0원이 되는 겁니다. 손님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게의 심장이 멈춘 거예요. 이게 바로 손님은 왔는데 돈은 안 들어온다는 말의 정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손님조차 안 오게 된 거죠. 빈소 한두 칸은 여전히 빌려주지만
그 빈소에서 밥 먹을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비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통 3일장을 다 차리면 평균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빈소 없이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는 무빈소로 가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1,500만 원이 200만 원으로 줄어드니 당연히 반가운 일이죠. 짐을 던 거니까요. 그런데 같은 그림을 장례식장 쪽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한 집에서 1,500만 원이 돌던 자리에 이제 200만 원밖에 돌지 않습니다. 그 차액의 대부분이 바로 사라진 밥값이었던 거예요. 가족이 던 짐만만큼 장례식장의 매출이 그대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망자가 늘어도 장례식장이 무너지는 이유는 죽음이 줄어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에 모이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은 죽음을 파는 곳이 아니라 죽음에 모인 사람들에게 밥을 파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안 오면 멀쩡한 가게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한 장례식장당 평균 조문객 수가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손님이 반으로 줄어든 가게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이 시작됩니다. 매출이 이렇게 통째로 빠졌는데 장례식장들이 순순히 문을 닫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빠진 돈을 어디선가 메워야 했어요. 문제는 그 손실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필이면 방금 가족을 잃고 정신없이 슬픔에 빠진 유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럼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밥 장사로 벌던 돈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장례식장도 건물 빌리고 직원 월급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사라진 매출 그냥 손해보고 넘어갈까요? 아니요. 어딘가에서 메워야 합니다. 누구한테 메울까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방금 가족을 잃고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유가족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먼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어느 특정 장례식장이 나쁘다, 어느 업체가 악덕업자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슬픔에 빠져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노리고 그 슬픔을 인질로 잡고 한 번에 몰아서 뽑아내는 구조요. 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가지 3종류로 나눠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례용품 폭리입니다. 수의, 관, 이런 물건들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장례 치러보신 분 계실까요? 그 순간에는 가격을 따질 정신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해드리고 싶다. 자식 마음이 다 그래요. 그 마음을 노리는 겁니다.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립배병원 장례식장에서 파는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이 무려 82.2%였습니다. 이게 2012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수치예요. 마진율 82%가 무슨 뜻이냐면 10만 원에 들여온 물건을 50만 원 넘게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 국감에서는 전북대병원이 마진율 54.6%로 전국 국립대 14곳 중 1위를 찍기도 했어요. 사립도 아니고 국립대병원이 이 정도였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은 가격표를 안 봅니다. 정확히는 못 봅니다. 바로 그걸 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교묘합니다. 알선비, 그러니까 콜비하고 리베이트라는 겁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올해 202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양주 한국병원 장례문화원이라는 곳에 장례 리베이트로 첫 제재를 내렸어요. 시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다들 그렇다더라 소문으로만 떠돌던 일이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공식 적발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건 추측이 아니라 적발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공정위가 까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무려 112개 상조업체가 장례 지도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찔러줬습니다. 총 3억 4천만 원이요. 구조가 이래요. 유가족을 데려와주면 한 건당 70만 원. 이걸 콜비라고 부릅니다. 손님 한 명 알선해준 대가로 70만 원이 오가는 거예요. 꽃은 더합니다. 빈소에 세우는 재단꽃 있죠? 지정된 꽃집에서 사라고 유도한 다음 그 꽃값의 30%를 장례 지도사한테 떼어줍니다. 여러분이 낸 꽃값의 3분의 1이 슬픔을 위로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어이없는 대목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상조회사를 안 끼고 유가족이 직접 찾아오면 50% 깎아주겠다는 내부 방침이 있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리베이트 줄 데가 없으니까 그만큼 싸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상조회사 통해서 온 유가족은 그 리베이트 비용까지 얹어서 더 비싸게 냈다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봤을까요? 가장 경황 없고 가장 따져볼 여유가 없던 유가족이 가장 비싼 값을 치렀습니다. 운고 할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타고 한참 뒤에야 미터 기업 할증 안내문을 발견하는 기분. 다들 아실 겁니다. 야간이라 더 받고 거리가 멀어서 추가받고 그 순간에 누가 왜 이렇게 비싸냐 따지고 앉아있겠습니까? 그냥 내는 거죠. 그 심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게 남았어요. 상조회사 락인 구조입니다. 락인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묶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조 가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892만 명입니다. 900만 명에 육박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리 낸 돈, 그러니까 선수금 총액이 무려 9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9조 원이요. 어마어마한 돈이 상조회사 통장에 잠겨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상조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으로는 선수금의 50%만 보장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00만 원을 부어놨는데 회사가 폐업하면 500만 원밖에 못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절반이 그냥 날아갑니다. 주식 투자해보신 분들은 이 감각 아실 거예요. 고점에 물려서 도저히 못 버티고 손절하면 반토막 나서 나오잖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 더 불안한 건 상조회사 자체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7년에 163개였던 상조회사가 2026년 1분기엔 76개로 줄었습니다. 9년 만에 절반 넘게 사라진 겁니다. 내가 든 상조회사가 그 사라지는 절반에 속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세 가지를 한 줄로 묶어보겠습니다. 장매용품 폭리, 콜비와 리베이트, 그리고 상조 락인.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구조예요. 사람이 슬픔으로 판단력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을 정확히 겨냥해서 평소라면 절대 안 낼 돈을 한꺼번에 받아내는 구조. 저는 이걸 슬픔을 인질로 잡는 구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어느 한 사람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에요. 밥장사 매출이 통째로 빠지자 그 구멍을 메우려고 시스템 전체가 유가족 쪽으로 손을 뻗은 겁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악당이 있으면 잡으면 되는데 구조는 잡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공정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칼을 댔다는 사실입니다. 늦었지만 첫 단추는 끼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장례식장 건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이게 그 안에서만 끝나는 문제라면 나는 조심하면 되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 균열은 이미 빈소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화장장으로, 봉안당으로, 그리고 결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로요. 장례식장이 무너진 그 충격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삶에 도미노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장례식장 사장들 얘기 아니야? 그런데 이 균열은 이미 장례식장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의 미래로 도미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한 칸이 쓰러지면 그 다음 칸, 또 그 다음 칸이 차례로 넘어가죠. 지금부터가 진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짚고 갈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나는 분들 중에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94%입니다. 거의 10명 중 9명이 넘죠? 한 세대 전만 해도 절반도 안 됐는데 이제는 화장이 기본값이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의 유고를 어디에 모실 거냐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화장한 유고를 모시는 곳을 봉안당이라고 부르는데 이 봉안당이 지금 차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추모공원은 실외 시설까지 다 합쳐도 채워진 비율이 약 95%를 넘어섰어요. 사실상 빈자리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곳들이 수년 내에 만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화장은 기본이 됐는데 정작 모실 자리가 바닥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새로 지으면 되지 않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봉안당이나 화장시설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내 집 근처에 그런 시설은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누가 자기 집 앞에 봉안당이 들어서는 걸 반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들 안 된다고 미루는 사이에 정작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써야 할 시설이 부족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은 더 심각합니다. 사람은 가장 많이 사는데 화장시설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겨울철처럼 돌아가시는 분이 몰리는 때가 되면 화장 예약이 며칠씩 밀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화장할 자리가 없어서 며칠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그 슬픈 순간에 자리나기를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내가 죽을 자리를 살아있을 때 미리 예약해둬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자리의 문제였다면 이제 더 무거운 도미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가 부족한 것보다 더 서늘한 건 그 자리에 모셔줄 사람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연고 사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줄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숫자가 2020년에 3,13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5,415명까지 늘었어요. 불과 3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같은 기간에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도 계속 늘어서 2024년에는 3,924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대목이 있어요. 이 무연고 사망자들 중에 진짜로 가족이 한 명도 없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죠? 아닙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가족이 분명히 있는데도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하거나 피해서 무연고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도 연락이 끊겼거나 사정이 복잡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떠나는 시대인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에이, 그건 혼자 사는 노인들 얘기지. 나는 아직 젊은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니야? 만약 지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저는 바로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가구의 약 36%, 그러니까 3집 중 1집 이상이 혼자 사는 1인 가구거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노인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상상해보세요. 평소에 사이좋게 지내던 친구나 가족이라도 막상 누군가를 떠나보내는 자리에서는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을 들어줄 사람이 4명도 안 모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요즘은 운구할 사람이 부족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부르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내 마지막 길에 관 한쪽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불러야 하는 상황. 이게 먼 미래의 남 얘기가 아니라 관계가 점점 옅어지는 지금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풍경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례식장이 무너진 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 균열이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화장은 기본이 됐는데 모실 자리는 차오르고 떠나는 사람은 느는데 보내줄 사람은 줄어드는 이중의 위기가 우리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한 업체가 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떠날 것인가에 대한 사회 전체의 숙제가 됐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솔직히 좀 막막하고 쓸쓸하실 겁니다. 자리도 없고 사람도 없다니 마치 막다른 길에 선 것 같죠? 그런데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놀랍게도 이 위기를 먼저 알아채고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스럽죠? 사망자는 늘고 장례식장은 무너지고 봉안당은 차고 떠나는 사람을 받아줄 자리조차 부족하다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절망으로 끝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를 먼저 마주하고 답을 찾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소식부터 들려드릴게요. 화장시설이 부족하다. 짓고 싶어도 주민 반발 때문에 못 짓는다. 이게 우리가 봤던 큰 벽이었죠. 그런데 경상남도 거제와 통영이 그 벽을 아주 영리하게 넘었습니다. 두 도시가 손을 잡고 화장시설 하나를 30년 동안 같이 쓰기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거제가 건립비의 절반인 99억 원가량을 내는 대신 자기 땅에 새로 짓느라 200억 원 넘게 들일 일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제 시민들은 통영 시민과 똑같이 10만 원만 내고 시설을 이용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다른 지역 시설을 빌려 쓰느라 80만 원을 내야 했는데 말이죠. 짓기 싫은 시설 하나를 두고 서로 떠넘기는 대신 같이 쓰자고 합의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좋은 예예요. 제도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산분장이라는 게 정식으로 허용됐어요. 산분장은 화장하고 남은 골분, 그러니까 고운제를 바다나 지정된 시설에 뿌려서 보내드리는 방식입니다. 봉안당에 자리를 사서 모시는 것 말고도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죠. 자리가 부족하고 비용도 부담되는 시대에 새로운 길이 열린 셈입니다. 놀랍게도 국민 10명 중 7명이 이 방식에 긍정적이라고 해요. 자연으로 돌려보내드리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변화가 낯설고 갑작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거든요. 일본에서 가족끼리만 조용히 치르는 가족장 비율이 2015년에는 10집 중 3집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거의 절반까지 늘었습니다. 빈소 없이 하루 만에 마무리하는 방식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일본의 전통적인 3일장 비중은 그 사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변화는 일본이 이미 10년 전부터 겪어온 흐름인 거예요. 한국도 일본을 따라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변화는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라 먼저 간 나라가 보여준 자연스러운 길이라는 뜻이에요. 기술도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한 국내 기업이 사진 한 장과 10초짜리 음성만 있으면 떠나신 분을 영상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는 기술을 선보였어요.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에서 혁신상까지 받았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작별의 방식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다는 신호로만 가볍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사회가 바뀌는 건 좋은데 그래서 나는 뭘 하면 되느냐? 이거잖아요. 영상 시작할 때 제가 약속드렸죠? 끝까지 보시면 내 장래, 부모님 장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체크리스트 3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다고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3가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빈소 장래를 생각하신다면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아두세요. 무빈소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가족과 정말 가까운 분들에게만 부고를 전하고 따로 조문은 받지 않고 고인을 모신 뒤 곧장 화장으로 보내드리는 방식이에요. 빈소를 길게 빌릴 일도 없고 수백 명 밥상을 차릴 일도 없으니 비용이 확 줄어듭니다. 전통 3일장이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쯤 된다면 무빈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7,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처음에 200만 원짜리 묶음 상품이라고 안내받았는데 막상 진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항목이 줄줄이 따라붙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고인을 깨끗이 모시는 비용, 모셔두는 비용, 운구할 때 붙는 추가 요금 같은 것들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500만 원, 700만 원까지 부풀어 오르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빈소라고 무조건 싼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기본이고 어디서부터 추가 비용인지를 계약 전에 항목별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해요. 식당에서 메뉴판 가격만 보고 들어갔는데 자릿세에 봉사료까지 따로 붙는 것과 비슷합니다. 미리 물어보면 막을 수 있는 거품이에요. 두 번째, 상조에 가입하셨거나 가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내 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상조에 미리 넣어둔 돈, 그러니까 선수금이 무려 9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가입자만 900만 명에 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상조회사가 망하면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법으로는 회사가 받은 돈의 절반을 따로 안전하게 떼어 보관하게 돼 있는데 회사가 폐업하면 보장되는 건 그 절반뿐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상조회사 수가 몇 년 사이 163곳에서 76곳으로 절반 넘게 줄었어요. 망한 회사가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입한 상조회사가 내 돈의 절반을 규정대로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는지, 중간에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이 2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고점에 물린 주식을 손절하면 반토막 나듯이
모르고 있다가 회사가 무너지면 그동안 부은 돈이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과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모든 거품과 폭리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슬픔에 빠진 가족이 경황이 없어서, 갑자기 닥친 일 앞에서 따져볼 겨를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두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빈소 없이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달라. 부조는 받지 마라. 거창한 수혜 대신 평소 입던 깔끔한 옷이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족에게 말해두고 짧게라도 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그날이 왔을 때 남은 가족이 헤매지 않습니다. 업체가 권하는 대로 끌려가지도 않고요. 거창한 유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평소 식사 자리에서 나는 이렇게 보내줘 라고 한마디 나누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떠나는 사람의 뜻이 분명하면 남는 사람의 어깨가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무빈소를 택하든 안 하든 비용 항목은 미리 확인하고 거품을 조심하기. 둘째, 상조는 내 돈의 절반이 안전하게 보관되는지, 해약하면 얼마를 돌려받는지 확인하기. 셋째, 가족과 미리 이야기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준비에 첫 발을 떼신 거예요. 장례식장의 몰락. 처음엔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신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무너지고 있는 건 우리의 슬픔이나 애도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건 그동안 슬픔에 얹혀있던 거품, 허례허식이라는 이름의 군더더기예요. 한 세대 만에 화장률이 4알도 안 되던 데서 9할을 훌쩍 넘긴 것, 빈소 없는 장례를 택하는 분들이 늘어난 것, 이건 우리 사회가 이미 마음으로 답을 내린 결과입니다. 작게 보내드리는 게 덜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1,500만 원을 쓴 장례가 200만 원을 쓴 장례보다 더 깊은 애도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자리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이 있다면 빈소가 크든 작든, 조문객이 많든 적든 그건 충분히 좋은 작별이에요. 미리 이야기 나누고 차분히 준비해두면 떠나는 사람도 남는 사람도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가장 따뜻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장례 혹은 부모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무빈소를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가족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힌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